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거서 3번에 난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근데 이 3번에 난 이전에 잠깐 이제 그 당시 그 청날 상황을 좀 볼게요. 3번에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을 이제 그 청나라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먹었던 왕이 이 순치제예요. 이 순치제 시기는 크게 이제 그 이 사람이 어릴 때 이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어 도로군이라는 일종의 이제 숙부가 집권을 했어. 대신 집권했죠. 그래서 도로군의 섭정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 때는 이제 그 오상계의 도움으로 산해관을 이때 장악을 했고, 그때 남명 정권이 멸망을 시켰죠. 남명 정권을. 두 번째 시기는 이제 순치제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친정을 해요. 순치제 친정기에.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적인 전제군주제를 수용을 해. 그 중앙 집권을 한계 권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순치가 죽은 다음에 이제 강희제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강희제 때 이제 오상계 중심으로 한 3번의 난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정성공 세력들을 대만에서 축출하죠. 예. 자, 그러면 요 사이 순치제가 이제 입간을 해서 이제 강희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사이를 가 이제 그 한희준에 나와 있어요. 한희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한희준 258페이지 펴보세요. 자, 청해 중국 지배와 대학장을 볼게요. 자, 요동을 기반으로 발전해간 청은 영이 이자성 난으로 멸망하자 이 기회를 틈타서 산해를 넘어서 중국에 들어왔다. 자, 청해 중국 진입과 중국 통일, 중국 내 한인 지배 등을 중국 통일과 중국 내 한인 지배 등의 과제를 풀어갈 것은 홍타이치 사후 즉위한 순치제에 섭정한 도로군이다. 자, 이자성이 북경을 점령한 후 산해관을 지켰던 오상계는 명을 대신해 공난을 진입한다는 명목하에 청주와 연합회 산해관 부근에서 이자성을 격파했다. 자, 이후 청은 순조롭게 산해관을 넘어서 북경을 장악하고 하복각지를 점령할 수 있었다. 청이 북경에 들어와 명을 계승해 중국을 통치하겠다는 포부하자, 자, 이에 농민 반란군과 한인들이 저항했다. 이에 청은 대표적인 농민 반란군 집단 이재성과 장영춘군, 그리고 장영춘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강대중국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사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천에서 독립된 그 국가에 세웠는데, 이 사람이 사천에 들어가서 나서 대규모 킬링핑들래, 대규모 이제 학살을 이제 저지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사천에 이제 근거지 돼갖고 이제 날 공국하고 나서 뭐 과거 시험을 보겠다 해놓고는 몰려온 이제 그 과거 응시자들, 신사계층들이겠죠. 이들이 오니까 뭐 와서 붙잡아갖고 다 죽여버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대규모 이제 뭐냐면 사륙전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이 장영충이 이제 그때 사천 지역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사천의 인구가 상당히 급속히 감소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이제 죽였는지는 아직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이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이 장영충군을 이제 추격해 괴멸시켰죠. 자, 이어 이제 강남의 이곳저곳의 명예 장명을 이으려고 일어난 복항, 노왕, 단항 1세까지 이제 각계격파를 하고요. 자, 그리고 농민반란군 장단과 연합한 영덕지 악명정권까지 멸망시키고 중국 본토 안에 조직적인 저항 세력들을 제거했다. 그래서 요 남명 정권들 예전에 기출에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남명 정권들도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분열도 있었고 그 안에 또 당파 싸움도 있었죠. 독립당이니 비독립당이니 하면서. 자,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비조직적이고 자의적인 성격이 강한 신사를 중심으로 한 한인 정황에 대해서 해울책을 써서 무마했다.
청조는 한인 심사들의 신분적 특권을 보장하고 파격적으로 등용함으로써 동남기의 한총과 신사들의 지배적 질서를 위협하는 토굴을 격퇴했다. 청조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할 필요가 있었고, 이 신사는 동남기의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와 신사는 결합이 가능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냥 결합한 건 아니고요. 하북 지역과 이제 남명 정권이 있었던 강남 지역은 일단 좀 차이가 있었어요. 하북 지역은 좀 싸우다가 그냥 결합을 했던 거고, 남명 정권이 있었던 것은 충성 대상의 남명 정권이 있었으니까 강남의 신사들은 좀 조직적으로 되게 좀 오랫동안 개겼어. 그러다가 남명 정권이 멸망하자 뭐냐면 청주와 이제 결합이 되죠.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청주와 신사가 교감 장성이 보였고요. 그래서 청나라가 원나라에 비해서 그 중국을 장기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 신사층을 적극적으로 포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신사 입장을 때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요했고요. 왜냐면 이 사람들 가진 게 많잖아요. 뭐 토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신사라는 지위 자체가 정원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나온 국가 권력에서 실시한 국가에서 실시한 과거제라든지 뭐 학교제도 이런 그 뭐냐면 곳에서 이 신사라는 지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다음에 도로군 사망 후 손치지가 친정을 하면서 영조의 관제를 답습하고 한인 관료들의 활동이 두드렸다. 이는 단순히 하나 정책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 자, 순치제가 중국적인 어떤 전제 군주의 지배체를 탑승한 것은 자신의 권력 강할 일환이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청나라는 일종의 이제 전제 군주 국가가 아니라 부족 연합 국가였어요. 각각의 부족들이 팔기에 장을 이제 해놓고 여기에 모여서 이제 뭐냐면 의논해갖고 결정했죠. 이걸 의정왕 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황제도 요게 8기의 한 장으로서 이렇게 참여해서 국가 정책에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이 독단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순치가 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명나라 때부터 이어진 중국의 어떤 그 황제 중심의 전제 군주 지배 체제를 답습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걸 뒷받침하는 그 제도도 정치 제도도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전에 부족 연합국가 체제에서 황제의 강화 정치로 바뀌게 돼. 황제 전제국가 체제로. 물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죠. 가도기를 거쳐요. 그래서 의정왕 대신을 무력화시켜서 자기 비서기관인 남서당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순치제에 대한 작업 때문에 강의, 옹정, 권룡체 때 3대 거쳐갖고 그 이제 중국식 전제군주 체제가 마련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순치제는 그 중간에 가도계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자신의 권력 강화를 했는지 좀 보면, 자, 즉 산해관 진입 전에 청조 특유의 정치 조직인 팔기 중심의 권력 분산으로부터 중앙 집권적 황제 권력을 확보하는 시도가 신정기에 일어났다. 자, 순치제 말년에 강남 신사층들이 이제 크게 탄압한 것도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적 국가 권력을 강하게 한 것이다. 그때 이제 강남 신사층들이 뒤에 있지만 얘네들은 이제 끝까지 뭐냐면 청나한테 개겼잖아요. 예. 그 이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들어오긴 했는데 청나 지배체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냐면 청나에 대한 반감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 당시 강남에서 이제 그 신사층들 탄압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이제 좀 약간 길을 죽여놨다. 그래서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시켜 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보통 강남 신사층이 이때 탄압 정책에 대해서는 여기는 잘 안 나왔지만 강자중국사에서는 잠깐 나와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신사층 탄압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이제 뭐냐면 주소환이고, 그 다음에 가장한, 그 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자, 여기 안자가 들어갔다는 건 중국에서
뭘 의미하고 있죠? 이거는 사만처럼 좀 교환처럼 어떤 사건이야. 예. 보통 중국에서는 사건을 붙일 때 아니라고 붙여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주소안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강남 신사들이 그 세금을 제일 안 나니까 세금을 이제 뭐냐면 단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세금 체납을 단속하지만 중앙 권력을 이용해서 양쯔강 이남의 신사들의 지배를 여기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 가장안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향시 지방시에서 각종 부정부패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 부정 행위를 그 뭐냐면 찾아내서 사형을 시켰어. 예. 그래서 이제 그 양쯔강 이남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그 세력들, 신사 세력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것도 공무원은 뭐냐면 공무원은 이제 체납 징수의 반발 때문에 양쯔강에서 이제 반발 시위가 일어나니까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해서 이들을 이제 진압을 하였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타협적으로 이제 뭐냐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안이 있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안, 그다음 가장안, 공모안, 공모안이 세 개가 있었다. 예. 자, 순치지 사후 이제 강희제 초기에는 계속하여 강남의 신사층에 대한 탄압이 일어났고 그 중에 특히 강남 지방의 조세 진압에 호토간 그 처분을 내린 주소안은 그 청의 그 지배에 대한 잠재적 저항세였던 강남 세력의 위축뿐만 아니라 청주의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강희제 때 주소안이 나왔다고 했던데 강희제 때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순치제 때 일어난 거예요. 순치제 때.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물론 신사의 탄압이 신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간 건 아니고요. 그 강희제가 뭐 순치제도 그러겠지만 신사층을 포용하면서 그 뭐냐면 적당히 탄압을 하는 거죠. 예, 얘네들 말 안 들으면 좀 가서 좀 본때 좀 보여주고 그런 거죠. 일종의 길드였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강희제는 친정하면서도 한인 포섭을 하는 그걸 방향을 놨죠. 그래서 특히 이 신사의 시는 이제 과거 시험에서 나오잖아요. 강희제는 특별 과거 시험을 이제 실시해서 강남 신사의 대거 관료도 등용했고 영사를 편찬할 때 한인 학자들을 참여시킨 등 그다음에 한인 신사 및 학자를 청주의 중국집에 동참시켰다 이렇게죠. 자, 강희제 때 그 당시 최대 위협은 두 가지 세력이었어. 3번가 대만에 있었던 정성공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이 3번가의 정성공 세력들한테 타도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자, 3번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을 지배할 때 도와줬던 명나라 예전에 명나라 군인 출신들이에요. 예.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들은 지방 그 지역 변경에 독자적인 왕국을 건설하죠. 예. 그래갖고 일종의 국가에서 이제 인정을 해줘요. 그 왕국 자체를. 예. 그래갖고 거의 반독립적인 어떤 왕국을 건설해갖고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강희가 집권하고 나서 볼 때 중앙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번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지들, 지위를 그냥 박탈하자. 이걸 사건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에 반발해서 이 3번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예, 오상계를 중심으로.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동기에서 한번 읽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청주에 투항한 청해 중국 정복에 큰 공을 세웠던 명예 고위 관료 형성왕에 봉해진 오상계 등 3번 세력들이 독자적으로 세력혀 가면서 청해 안정에 위협이 되자 강희제가 번외 취소령을 내렸다. 자, 이에 저항하기 오상계는 명예회복의 기치를 반란시키고 한때 위세를 떨쳤으며 이 부분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오상계가 반란을 일으킬 때 그 당시 남명 정권을 계승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오상계를 중심으로 이 3번들이 중심해갖고 남명 정권을 뭐냐면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뭐냐면 그 필요하니까 다시 자기가 멸망시켰던 이런 명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취지를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 공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나는 인허할 때 많은 한인 세력들은 이 오상계 세력보다는 청을 지지해 줬어. 예. 자,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지나면 됐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동계에서 이제 3번에 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주의 중국 통일과 한국 지배체제를 구축하는데 우선적으로 정리할 집단이 두 개가 있었다고 했죠. 3번과 대만의 정성공 세력들이야. 자, 청의 중국 정복은 청에 항복한 오상계를 비롯한 한인 무장대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졌으나 중국 본토가 말단의 행정 함촌까지 완전히 평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인을 이용해서 통치하는 이한 제한 정책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 정통적 중국 왕족이 EEJ를 했잖아요. 오랑캐를 통해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러니까 한족을 통해서 한족을 제압한다. 이런 이제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자, 이디야 청은 잠정적으로 그 당시 중국 정복에 협력한 명나라 장수를 각지에 봉해했다. 특히 청주의 중국 집출의 공이 큰 오상계를 운남에 경계문을 강동에 상가이를 복권왕이 이제 봉현이 이들 3번이라고 한다. 자, 이들의 지인은 청주의 친한과 세자에 맞먹는 것이고 지방에서 세력이 강하여 반독립적인 국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청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청이 강희 12년에 중국 지배가 거의 일단락되자 3번 처대를 단행을 했고 이에 맞서 3번은 난을 익혔다. 그래갖고 이제 청은 9년간 계속된 반란을 평정하는데 막대한 국력을 소모했으나 한인은 이들 계기로 청주의 대항함이 불가능한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이제 명나라 멸망 후에 그 전국 그 강남각지에 명예 부흥을 꾀하여 남명을 이제 건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얘기예요. 예, 그 전에 이제 그 강희진 이전의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명나라 후손을 옹립하여 각기 보강, 강왕, 개왕, 노왕 이렇게 받들고 부흥운동을 전개했으나 모두 이제 청에 정복되었고 복권의 강왕을 도와서 반청 복무에 피했던 정성공이 대만으로 건너가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기반을 마련했죠. 자, 이 정성공이 이제 그 당시 이 낭령 정권은 이제 뭐냐면 영합을 해갖고 그 반청 운동을 했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공격했냐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남경을 이제 공격했죠. 청나라가 정복했던 이 남경을 이제 공격해갖고 했지만 실패했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정성공이 어디로 도망가냐? 대만으로 도망갔어. 이 대만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이후에 불렸던 명칭이고 예전에는 유구라고 했어요. 유구. 오키나와의 유구가 아니라 여기는 좀 달라요. 네, 유구라고 했어. 그래서 그 변이 달라. 좀 한자 쓸 때 변어도 옥이 더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한때 이 대만은 오나라 때나 뭐 수나라 때 잠깐 정복이 일어났죠. 근데 정복하고 나서 계속 장기 주둔했던 건 아니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있다가 그 빈자리를 처음에 포르투갈인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네덜란드인들이 차지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네덜란드 몰아내고 이 기반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제 정성공이 죽자 그의 아들 정경이 그 당시 이제 대만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고 반청 운동을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1680년 청군은 금문 하문을 공략하여 정신해분을 이용해서 대만 평정에 성공을 하였다. 금문 하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만에 있었던 부근의 성이 아니라 어디냐면 이거 아마 복건성에 있을 거야. 복건성. 그 복건성에 보면 이제 금문도가 있고 있는데 요걸 얘기해요. 지금도 요 금문도는 복건성과 가깝지만 바로 이제 앞에 있거든요. 근데 누구 땅이 지금 이거 대만 땅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중국에 큰 위협을 이제 주고 있고 여기 금문도를 이제 뭐냐면 먹으려고 중국 정부가 여러 번 노력했지만 안 됐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금문도가 복권에 가까웠지만 이제 그 대만의 정성국 세력 범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 전초지를 이제 공격했고, 그때 이제 그 정시 내분을 이용해 갖고 대만 평정에 성공했죠. 그래서 정성공의 그 손자 때 가서 대만이 이제 먹히게 되고, 이때부터 대만이 중국에 편입돼. 정식으로 청에 편입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이 대만에 고산족들이 많았어요. 원주민들이 많았죠. 근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야. 복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강동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예. 청조는 세상에 뛰어난 황제를 맞이했는데, 성조 강희제, 그 다음에 세종 옹정제, 그 다음에 고종 권룡제 3대 동안 130년 동안 거쳐 중국 역사상 드물 정도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면으로 간목한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이제 요 옹정제가 10몇 년 동안 통치한 거 제외하고, 요 강희제하고 권룡제는 대단하죠. 통치 기간만 해도 60년이 넘어요. 얘네들이 각각 장수를 했어. 예,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자기 관리가 좀 뭐냐면 관리가 잘 되었고, 이 중국 문화나 중국 그 유학적 지식이 되게 박식해요. 강희제는 이제 학문적인 어떤 것들이 되게 그 욕구가 강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계속 책을 읽고, 그리고 여러 학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조조하고, 중국 황제 중에서도 제일 중국적인 황제였어요, 강희제가요. 자, 그럼 이제 좀 볼게요. 순치제가 사망하자 8살의 이제 강희제가 왕위에 계승했죠. 순치제 유효했다 네 사람의 항족이 보정 대신으로 섭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정 대신 간의 어떤 격렬한 그런 권력투쟁이 진행되면서 한때 황제권이 위기에 맞았으나 이를 극복한 후 강희 황제가 이제 신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예. 자, 먼저 이제 선번의 난과 정성공세를 물리치고 국내 통일을 완수한 후 청해 세력 대발전을 시켜 나갔다. 그래서 강희제는 우선 동진하는 러시아 세력들을 흑룡강에서 물리치고요. 국내 최초로 국제조약인 네르치스크 조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저지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네르치스크 조약. 강희제의 업적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밑에를 좀 볼게요. 자, 강희제는 1685년에 그 남진하는 러시아 세력들을 물리치고 네르치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의 국경을 흑령강 상류로 확정했다. 자, 이어 이제 1727년에는 다시 그 옹정제 때죠. 카르타 조약을 맺어서 메몽골 일대가 중국 영토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서 네르치스크 조약과 카르타 조약은 나름대로 러시아와 평등한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맺어진 그 당시 뭐 뒤에 북경 조약이나 뭐 이렇게 탱진 조약보다는 이리 조약보다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희양제 뒤어서 이제 옹정제 때 중국 역사상 독재 체제가 가장 완벽하게 마련됐고, 그 당시 이제 그 국가 통치 효과적으로 집행한 황제였다. 그는 봉황 강희제 시대 때 극심한 왕위 계승 분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를 제정 없애기 위해서 황태제 밀건법을 이제 나는 청조 특유의 왕위 계승제를 제정하였다, 이렇게 있죠. 자, 황태제 밀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황제가 이제 생존 시에 황태제를 세우지 않고 비밀상제를 창차 황제가 되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놓고 봉한 다음에 건총궁 전면에 걸려있는 정대 강령한 액자 뒤에 올려놓았다. 황제가 임종 후에 이 함을 개봉하여 비로소 황제를 계승했는데, 청대에는 명시처럼 아무 황제가 없었던 것은 황태제 밀건법이라는 설도 있다. 네. 그래갖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통 왕궁에서는 황제가 이제 살아있을 때 황태자를 정해놓고 미리 이제 정치 수업을 실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황태자를 이제 세워놓고 이제 정치 수업을 하는데, 이 황태자가 무능한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무능한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황태자가 이제 있다 보니까 권력이 분산될 수 있죠. 황제하고 황태자건. 그리고 황태자한테 미리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 이제 세력들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 여러 문제점 때문에 그 당시 만주족들은 이런 제도보다는 주로 이제 그 여러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위정왕 대신 열거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서로 내분원을 통해 선발을 했죠. 그런데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일단 순치제 입장, 옹정제 입장부터는 황제를 안에서 선발해 버리면 부족장끼리 모여갖고 팔기 장들끼리 모여갖고 선발하면 그만큼 황제권을 약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국 제도하고 만주 제도를 좀 약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그 다음 후계자는 황제가 직접 선택을 하되 어떤 식으로 선택하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미리 여러 황제들 보고 뛰어난 애들 좀 자질적으로 뛰어난 애들 미리 적어놨다가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보도록 해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하도록 했어요. 예. 이게 도강제까지 쭉 지속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황태자 밀분법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청나라 특유의 어떤 제도죠. 자, 그 다음에 관료의 부패와 내부의 파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령은제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관료의 생활을 안정화시켜주는 대신에 관료의 천념을 요구했다. 그래서 세제는 이제 적응을 지부 통합한 은납에 한 지정은제를 통해서 했죠.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정은제는 예전에 뒤에 좀 나와 있지만 원래 이제 그 일족pon법에서는 그 지세와 정세가 있죠. 정세는 성인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내는 거고 지세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내는 건데 근데 원칙적으로 일족pon법에서는 이 정세는 누가 납부하냐면 모든 성인 남자는 아니고요. 지세를 납부한 사람이 정세도 같이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이 정세를 누구한테 부과했냐면 일반 소장민들에게 부과했어. 그러다 보니까 정세 부담이 너무 큰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지정은제를 실시한 거죠. 정세를 지세에 포함시키는데 그 전에 이제 강희제 때 이제 그 1년에 이제 조치를 좀 취하죠. 먼저 일정한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정세를 걷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이 부분 뒤에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산소나 산소 약호, 절강의 탄민, 강동의 단민 등을 이게 아마 특수한 계층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편입시키고 강서 사촌 및 지방의 노족 출신의 지방간, 토간이라고 하는데 토간을 중앙에 임명하는 취지로 바뀌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토 기도 정책이라고 해요. 개토 기도 정책. 그 예전에는 조선 초기처럼 그 지방간을 임명할 때 그런 지방들 강서나 사천 지역의 소수민족들 통치한 지역을 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 지방간 임명했어요. 조선 초기 때도 통한제도와 비슷한 게 있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중앙 집권에 이제 뭐냐면 걸림돌이 되니까 지방에서 이제 중앙에서 직접 뭐냐면 임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아트란스 중국사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췌해 놨는데 이게 어딨나? 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개토기도 정책이라고 하는데 반독립적인 소수민족 거주지를 내지야 토대도 이때 반독립적이라는 거는 반반자예요. 반대반자가 아니라. 예. 자, 그래서 이제 토대 이민족의 하나를 촉진시켰다. 그래서 토사와 토간을 청조 관료와 대체했고 이때 이 반반로 해갖고 내부 반란이 있었어요. 대금과 소금촌의 반란인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트라사 중국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개토기도 역시 반독립적인 소수민족 거주지를 내지하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 옹정제는 운남과 귀주, 강서, 호남, 사천 등 요족이나 이족, 노족의 거주지에서 지배권과 세습권을 가진 토사와 토간을
청조의 관료로 대처했다. 개토 기도가 행해지자 한족 상인과 농민, 강상업자들을 이주시켜 하나를 촉진시켰다. 자, 지금은 비슷하죠. 지금 뭐 신강 자치구나 이 티베트 지역에 얘네들 이주시키잖아. 예. 그래서 이 불만을 품은 이율 토사들이 권력 연간에 반란을 일으켰으나 청주는 많은 병력을 보내 진압하고 직접 지배를 실현했다. 이게 대금 소금천의 반란이야. 예. 그래서 이제 아틀란스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봤고요. 자, 다시 넘어가서 웅정제는 러시아와 이제 여기 읽을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토기도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냐? 웅정제의 이제 한계 지배 체제가 한인은 물론 방방 이민족이 침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개토기도 정책의 의미가 있죠. 정치적 의미. 자, 웅정제는 러시아 카르타 조약을 체결하고요.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했고 청해를 복속시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재한 대시를 둬서 티베트에 대한 보호권을 확립했고요. 자, 그리고 중가로 부를 톱을 위해서 기밀 지역에서 군수방을 설치했는데 이게 내각에 대신하는 군기초로 발전됐다. 군기초는 뒤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잠깐 청해 지역이 어디냐? 티베트 지역은 다 알고 있죠. 요거는 지도상 한번 찾아보면 청해 지역은 요 지역이에요. 오늘날 청해성이라고 있죠. 예, 요죠. 이 청해성은 한족도 살고 있지만 또 이제 여기가 부분이 티베트하고 가깝기 때문에 티베트인들도 같이 있어요. 티베트인들이 티베트만 산 게 아니라 청해성 지역도 많이 살고 있어요. 이 지역도. 예, 요 지역을 장악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티베트까지 나가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방 대신이나 뭐 이런 것도 주장 대신 같은 걸 두죠. 그러면 이 티베트를 이제 장악했던 이유가 뭐냐? 자, 일단은 그 당시 이제 몽골족이 상당히 위협성이었죠. 그래서 몽골족도 이제 그게 특유의 이제 친만적인 몽골족도 있고 반만적인 몽골족도 있어요. 그 반만적인 몽골족은 그 중간의 부족이라고 있죠. 예전에 시험 문이 나왔던. 이거 완전히 강희제 때인지 뭐냐면 편차 탄압했던 강희제 때 가서 이제 진압됐던 민족인데 원래 예전에 오일라트라고 했던 부족들이에요. 근데 이 부족들은 원래 이제 내몽골에 살고 있었는데 걔도 이제 강희제한테 개기니까 권룡제나 얘네들이 여기 있다가 쫓겨났어. 네. 그래갖고 이제 서진을 하자. 이렇게 원래는 내몽골 지역에 있다가 중국 정부한테 쫓겨나갖고 요쪽 중가요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중가요지에서 아니 신강 지역까지 이동을 하죠. 신강 지역까지 해서 중간 거기 터전을 잡고 중간에 애들이 계속 개기는 거야. 그래서 웅정 권룡 시대 때 계속 공격해서 결국에는 요 신강 지역을 마지막으로 확보한 거야. 그 권룡기 때. 그래서 신강이라는 의미가 새롭게 확보한 영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몽골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중간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요쪽에 있었던 요쪽에 있었던 그 위구르 계통의 애들을 요쪽 이주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 지금 위구르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군수방을 설치했고 그다음 군기처가 나중에 발전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 권룡제는 10번에 거쳐서 중가리아 투르키스탄 지역을 원정국을 파견해서 청해 영토가 파멸공까지 확대됐고 남은 동남아시아 방면에 경략해서 버마와 월남을 속국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권룡제를 뭐라고 하냐면 10번을 원정을 했다 해갖고 십전노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죠. 지도와 함께 나왔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현재 중국의 영역을 거의 차지했어요. 네.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중국 영토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러시아한테 뺏긴 영토가 있죠. 그 북경주하고 해갖고 연해주 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리 쪽이 서방 지역, 신강의 일부 지역, 그 다음에 또 북쪽에 외몰고가 있었는데 외몰고 지역은 지금 몽골로 해서 독립이 됐죠. 그 지역을 제외하고 그 영역 자체를 맞이하는 것은 이 권룡제였다. 그래서 권룡제 때 만들어진 영토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오늘날 중국 영토 계속 남아있죠.
이게 예전에 11년 전공 역사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지도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 분석할 때 한번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때 가서 이제 중가도 부족들을 완전히 뭐냐면 멸망시키고 나서 여기에다 신강 지역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업적도 있는데 사고 전설도 편찬했어요. 이 당시 뒤에 있겠지만 사고 전설 편찬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백령교도도 또 확산이 돼요. 권룡기가 말기 때인데 그 백령교도를 학살해갖고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이 생겼어. 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60년 동안 지배를 하고 나서 물려놨거든요. 네, 물려나갖고 이제 그 가경제인가지 이렇게 왕위를 넘겨주는데 왜냐면 그 앞에 있는 강희제가 60년 통치했으니까 더 이상 통치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이제 물려난 거야. 그래갖고 한 4, 5년 동안 뭐냐면 섭정이나 상황을 같은 지휘로 해서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백령교도 난이 나는 거야. 그때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또 이 사람과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하고 또 관련돼 있는데 박지원이라는 사람 있죠. 박지원이 유명한 연화일기를 썼잖아요. 박지원이 이제 연화일기를 쓸 때 왕이 누구냐면 권룡제였어요. 이 권룡제가 이제 어디로 갔었냐면 북경을 떠나가지고 피서 궁이었던 그 당시 연화로 갔었어요. 연화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오늘날 내몽골 자치주의 좀 있는 그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이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여름 때나 이런 데 가갖고 잠깐 쉬고 돌아오는 곳이에요. 양제들이. 근데 요 이궁에서 뭐 하냐? 대규모 군사 훈련도 시키고 군사 퍼레이드도 시켜요. 그다음에 판치라마나든지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가지고 또 뭐냐면 얘기도 하죠. 이 판치라마는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달라이라마의 2인자로 유명하고 달라이라마를 견제하기 위해서 뭐냐면 판치라마를 많이 중용했어요. 그래서 권룡제가 그 작업을 많이 했어. 거기 이용해 가서 군사 훈련도 하고 판치라마도 뭐냐면 만나고 그건 누굴 이제 견제하기 위한 거냐면 몽골족들을 견제한 거야. 이 몽골족들이 중에 일부가 반환적인 세력들이 되게 많았다고 했죠. 반만 세력들이 또 몽골족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게 물론 이제 많이 악화됐지만 기반병이 되게 뛰어나죠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을 군사적 견제하기 위해서 자주 뭐냐면 여다에 가고 그런 쇼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최고 정치자들은 후가조차도 정치적 행위인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이 연하에서 메카트니 사절단도 좀 접견도 하고 그러죠. 요게 이제 기출문제였어. 근데 박지원의 연하일기가 왜 유명하냐면 이 연하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황제들이 연하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기록이 없어요. 별로 기록이 없는데 박지원의 연하일기에서는 아주 이걸 자세히 뭐냐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중국사 측면에서 볼 때도 이 연하일기가 상당히 사료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요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권룡제는 뭘 또 했냐면 그 당시 이제 하도 총독과 그다음 좋은 총독들. 자, 이때 총독이라는 건 지방 장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운하와 관련된 이제 실무자들 얘기예요. 이 사람들 몰려 뭐냐면 소집해 갖고 조언을 이제 관리했어. 그다음 양주나 하여튼 시주 지역에 가갖고 근데 이제 이 조언을 관리하는 거, 운하를 관리하고 이제 시청하는 거는 권룡제 때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강희제 때도 있었고 옹종제 때도 있었고 역대 왕들 했어요. 왜냐면 이 운하가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이제 이 운하의 길목이었던 양주나 시주 지역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운하를 잘 관리하지 북경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물자들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역대 왕들은 황제들은 직접 내려가서 이 운하도 관리하고 그 신무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 이제 지시도 하고 그런 절차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기초에 나왔으니까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조의 이제 그 중국 통치 정책을 볼게요. 자, 동아시아에서 역사상 전 중국을 지배한 이민족 왕조는 몽골족의 원제국가 만주족의 청나라였다. 자, 몽골이 전 중국을 지배하기 전까지 73년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건국하고 나서 세조 쿠비라이 칸이 남송을 멸망한 시간은 소요 시간 73년이었다. 근데 이제 요때 몽골 제국들은 중국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죠. 도중에 이제 뭐 서화도 공격하고 호라준도 공격하고 서해고 원정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걸린 거예요. 자, 이에 비해 누르하치가 이제 후금을 세우고 명조를 접수한 것은 28년에 이 기간 동안 전 중국을 정복했다. 물론 여기에는 이자성의 반란군에 의해서 이미 영이 망했기 때문에 몽고의 정은 남성과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이제 몽고의 한인 지배는 생무기를 앞세워 강압적인 무력 통치였으나 청의 한인 지배는 한인을 앞세워 한인을 통치하는 이한 제한 정책을 한 통치 기술이었다. 만주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면서 해방국을 자처하면서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나라는 명나라를 멸망시킨 게 아니죠. 이자성은 멸망했잖아. 그 이자성을 물리친다는 해방국으로 들어가서 한인들 환영을 받고 북경에 입성한 것도 정치 선전수지였다. 자, 이러한 정치 감각은 이후 청주의 한인 통치의 수준의 높은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 청이 건국할 당시에는 만주족 총인구가 약 80만에서 100만 정도에 불과했으며 여기에 증가하여 전선에 투입된 병력은 17만 내외로 자리 갖고 있다. 자, 이와 같이 소수 만주족들은 그들보다 문화 수준이 높은 1억 명에 가까운 한인들 300년 동안 통치한 이는 세계 역사상 유대가 찾기 어렵다. 자, 만주인들 한인 통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구체 요인을 보면 먼저 만주족의 강한 민족적 단결력을 들 수 있다. 본래 만주족은 수렵과 농업을 경험하여 소박한 정착상을 해왔다. 그들의 총략을 기반으로 한 부족 단위도 부족의 우두머리의 족장에 대한 주종관념이 강했고, 자, 이런 부족장에 대해서 주종관념은 느와르치의 민족국가 건설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이것이 강한 민족의식으로 발전하여 그들의 단결력을 강화시켜 나갔다. 자, 이런 만주족의 민족의식이 자극한 것은 명나라가 극단적 황제 독재 체제를 가지고 만주인들 차별 학대하고 감시와 감독하면서 만주인들 민족의식을 더 공고히 했다. 근데 원래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차별을 보면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잖아요. 다음은 이제 명예 정제 정치의 외관사 그대로 계승했으나 그 내면을 보면 그들의 독특한 통치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옹정제 때 실시한 황태제 밀봉법이죠. 그 옹정제는 성왕의 강의지 황태제 옹립 실패 경우로 황제가 이제 사망할 때까지 황태를 정하지 않았다. 자, 이 제도는 청대 유능한 황제를 옹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이는 명대 여러 황제가 암호한 데 비해서 청대의 유능한 황제의 등극을 가능하게 했던 능동적인 한인을 통치할 수 있었다. 가능케 해서 능동적으로 한인을 통치할 수 있었고요. 자, 또한 군기처를 설치로 황제 독재체를 강화한 것이다. 군기처는 청대의 독특한 제도로 황제의 중요한 전령을 군기처를 통해서 직접 관료에게 전달되고 관료로 상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의견을 청자에게 상조할 수 있었다. 예. 그래서 이 군기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원래 이 군기처는 군기방에서 나왔어요. 군기방에서. 그래서 이거 왜 이제 나왔냐면 앞에서 이제 그 옹정제 때 이제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서방의 중간후 정도를 위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요게 군기방을 이제 설치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중간후 정보를 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관료 시스템에서는 이제 황제에게 보고를 할 때 여러 번 다단계를 거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실무자가 황제한테 직접 보고를 해요. 예. 그러면 황제가 뭐냐면 시간 걸리지 않고 자 보고를 받고 곧바로 또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상당히 황제권을 강화시키는데 뭐냐면 필요했던 거야. 왜냐면 이게 직통을 하기 때문에 직보를 하기 때문에 그 종전의 관료 체제를 통해서 여러 번 단계를 통해 다단계를 통해서 했던 것들은 도중에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좀 더
뭐냐면 확대시켜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방에서 온 이 지방에서 올라온 이 주접이라는 게 있어. 주접은 이제 지방에 여러 가지 보고를 올리는 게 주접인데 이걸 이제 뭐냐면 어디에서 처리하겠냐면 군기방에서 처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중과의 어떤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지방의 여러 가지 주접들도 군기처리해서 이제 군기방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이 주요 기구가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직보를 통해 직접 보고를 통해서 지방과 중과의 곳곳에 있는 사정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이 군기방은 나중에 군기처로 발전되게 되고요. 이 군기처는 처음에는 임시행정기구요. 군사행정기구였어요. 이 비변사처럼. 그러다가 상사화되고 내각을 대신해서 이제 뭐냐면 중추적인 정책 결정기구 변화돼요. 그래갖고 황제권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있지만 일단 이걸 통해서 군기대사 대신을 전담원 관리를 설치 않고 각 부처의 파견관을 이렇게 임명하죠. 네, 그리고 또 그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관료들이 행적인 어떤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 분당의 폐해를 없애버렸던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 그 황제권 강화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명대청 중간에 한간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원래 또 청나라는 한간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 명대에 있었던 수만 명이 넘는 한간들을 다 정리했어요. 입간하자마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영했던 남아있던 한간들은 고작 1000명도 안 됐어. 몇백 명에 불과했고 한간들 힘이 되게 약했어요. 청나라 때는요. 자, 하여튼 명대는 한간에 위탁하여 한계 독재 체제가 유지되었고 그만큼 한간의 피해가 컸다. 그러나 청대는 한간과 외척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군기체에 의해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중국 정치의 고질병이 할 수 있는 한간과 외척 세대인 정치 무대에서 사라진 것도 청조가 한인을 잘 다스리는 정치 장점이 날 수 있겠다. 왜 차단됐겠어요? 군기체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직보체제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명나라 때그 의사결정 과정 얘기했죠. 중간에 이제 누가 개입했다고 했죠? 한간들이 개입해서 황제의 명령을 막 전지를 위조해 갖고 이 명령을 이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직보를 하다 보니까 한간을 거치지 않고 직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황제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한간이라든지 외척 세력들이 정치 무대에 사라진 어떤 바탕이 되는데 자,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와 함께 이제 만주인과 한인대 동서를 병행한 것도 청주의 높은 그 통치력이다. 만한 병영 정책이라고 하죠. 관리를 임명할 때 만주인과 한인을 1대1로 해갖고 같이 등용을 해요. 그래서 그 원나라 비교할 때 원나라는 한족들을 되게 무시하고 좀 하급 관리나 수령관 정도밖에 안 줬잖아요. 영령관 정도. 근데 얘네들 1대1로 이렇게 동수로 이제 병용을 해. 자, 그래서 이 만한 병영 정책을 썼다. 근데 이제 그 잘 생각해 보면 근데 꼭 평등한 건 아니에요. 만주인하고 한인 중에 수요 볼 때 만주인들이 한인들이 절대 다수였잖아요. 근데 1대1로 비교한다는 거는 등용한다는 건 좀 일종의 차별일 수 있긴 있는데 원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누그러졌다는 거죠. 예. 청은 믿을 수 있는 만주인을 요직에 두고 그들 견제하면서 유능한 한인을 기용함으로써 만주인과 한인을 발파로 삼아 한인으로 한인을 다스리는 이한제의 통치 기술을 발휘해 300년 가까이 한인을 흡족했고 중국에 통치할 수 있었다. 자, 청나라의 민족주의적 한인 통치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강경책하고 옹벌책을 같이 썼는데 자, 이게 내용을 보면 일단은 이제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읽기 전에. 자, 강경책으로서는 만주 풍습을 강요했죠. 예. 호불과 번발 같은 만주 풍습을 강요했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병발이야, 병발. 모든 성인 남자들을 이제 병발을 해갖고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들이 이제 한인들이 반발이 많았어.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 머리카락이 건드니까 들고 일어난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양주 지역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란이 일으키니까 어, 양주 지역을 공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아남았던 사람이 그 보고 적은 그 기록물이 있어요. 이게 양주 11기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예전에 요게 이제 어디냐면 어, 서울 보는 아시아사에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제 볼 때 같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청사상을 탄압했죠. 문자욕을 일으켰죠. 이 문자욕. 그래서 약간 이제 뭐 명나 연어를 쓴다든가, 약간 이제 만주족을 무시하는 표현을 쓴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강의부터 해서 옹정 권룡까지 해가지고 여러 그 책들 문제 삼아서 많은 사람 죽이고 기양 보내고 이렇게 했던 사건이 이 문자욕이야. 그래서 이 문자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인들 지식인들 내재 있는 하위 사상들을 짓밟아 보려고 했죠. 예. 그다음에 한족과 만주족의 혼인을 금지시키고요. 그다음에 만주 지역,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신양 남쪽 지역을 봉금지대도 이제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회로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와서 요 지역이 이제 간도 지역이 된 지역이 이 봉금지대 안에서 간도가 형성됐던 거고, 물론 이것도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풀려요. 네, 그래서 이제 한인들도 많이 이주하게 되죠. 그 밑에 이제 그 문자 옷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다 읽지 못하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다음 해유책으로는 한인 학자를 우대했고 중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과거제도를 유지했다. 네. 그래서 명나라 때 과거제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 때 뭐 팔구문이라든지 이런 경학 중심의 어떤 과거제도, 자 이런 것들을 유지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신사계층들을 해유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신사계층들이 자신의 지위는 과거제와 학교제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유지한 거야. 그 다음에 간직의 앞에서 언급한 만한 병원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조세를 감문했어. 네, 일부. 그다음에 대규모 이제 편찬 사업을 하죠. 사고전서, 뭐 고군도성 집성, 강의자전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 그래갖고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8기를 제한 지주전호제를 간결히 유지했다는 거. 그래서 간로, 신사, 평민의 신분적 질서를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명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를 그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 밑에는 이제 만주족과 병발 이렇게 해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만주족들이 병발을 강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뭐냐면 충성을 표시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위구르족들은 만주족이 병발을 자발적으로 하려고 했어. 한인들은 뭐냐면 강제했는데 위구르족들 우리도 좀 병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만주족들 하지 말라고 했어. 네, 하면 이제 죽이겠다고. 그건 뭐냐면 만주족을 올 때는 위구르족들은 자기보다 저 문화적으로 천황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구르족의 어떤 그 병발은 금지를 시켰어. 감히 우리보다 못한 애들이 같이 우리하고 병발래? 근데 그 한족들 같은 경우 자기보다 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를 꺾어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병발을 강요했던 거죠. 충성의 어떤 포즈 삼고 좀 약간 이중적이에요. 이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왕조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원나라비면 만주족은 기득권 유진에서 강경적인 해유제를 이용해서 한인 신사들의 어떤 특권을 보장해주고 300년 이상 중국 지배를 가능케 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대조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관련된 내용을. 어, 그 청나라가 한인의 통치하는 기본 방향은 만주족의 민족주의를 앞세워 한인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중화사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청조의 한인 통치의 기본 방향은 강압직과 해우칙이다. 그래서 강압직 내용을 보면요. 강압직은 만주족 풍속인 병발과 호복을 한인들이 강요한 것이다. 남자는 두 발을 뒷부분에 당기고 앞쪽에 모두 깎아 남는 머리를 따서 등 뒤로 늘어뜨리는 만주족 풍속을 따르게 하고 청주의 복종을 증거로 삼았다. 요건 이제 병발은 이제 만주족 외에도 유목민족들도 많이 했어요. 거란족이나 이런 애들도. 왜냐면
말을 탈 때 병발이 편하거든요. 근데 한족들은 정통적으로 장발을 냈잖아요. 장발 같은 경우에는 머리 기른 형태이기 때문에 말을 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좀 불편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신체 발부는 수지 부무라 호경에 있는 나온 내용이죠. 6.25 통금에 젖어 있던 한인들에게는 오랑캐 풍수로 경륜을 해왔던 병발의 강요는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치욕적이었다. 자, 이러한 병발은 원나라 때 실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자, 청은 북경 점령 후에 병발을 내리고 이듬해 강남 지방에 점령하자 전국적으로 시행을 옮겨 10일 이내에 모두 병발하도록 강요했다. 병발하기 싫으면 그 머리 깎고 아예 중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나 한이는 옥이 잘리는 적 결국 머리는 깎을 수 없다라고 완강히 저항했고 이에 청나라는 한이의 반발을 무력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특히 양주 등지에서 감행한 청군의 잔인한 무력 탄압으로 한인의 발발은 고개 숙이게 되었다. 자, 이걸 양주 11기라고 하죠.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왕수천은 양주 11기에서 1645년에 청군의 양주 공격의 잔인함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양주의 사과법이 이끄는 한인들의 철저한 저항으로 예치왕 도도의 청군은 10일 동안 80명방의 한을 도륙했다는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병발이 한인의 외모를 만주인을 바뀐 것이라면 중국의 하위 사상을 바꿔놓기 위해서 사상적인 탄압은 문자의 옥이었다. 자, 강희제는 한인학자를 동원해서 도서 편찬 등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 가운데 이제 그러나 청조를 비난하거나 하위 사상을 내세워 통치에 방해될 경우에는 가혹하게 이제 처벌했다. 강희제 같은 경우는 강의자점 이런 것들 만드는 과정에서 대규모 문화 사업을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자기하고 맞지 않는 것들 내용들은 또 정리를 했죠. 문화 사업을 하면서 그 책들을 반환적인 책들을 다 정리를 했어. 기록을 안 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연도태시키고 그런 식으로 문화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청주를 비방하거나 하위사상 내세움에서 통치에 방해될 경우에는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문자욕이죠. 강의 2년에 절강 보였던 장조용이 명사지답을 편찬했는데 여기에서 청주를 비방하는 기사가 있다고 고발해요. 이 책의 편찬에 관계된 74명이 채용됐고요. 또 강의 50년에 대명세가 명대 고사를 연구하면서 남사직을 집었는데 여기에서 청나라 연호가 아니라 명이 망한 후 명을 잠시 사용했던 그 남명 용어를 사용했다가 일종 모드를 사용해 처했다. 자, 이를 문자욕이라고 하는데 다음 옹정제의 권력 시대 때 더욱 가혹하게 진행되었다. 자, 옹정제는 한인 관료인 영계용이 서방경에 공로가 있으면 가시하여 정형을 부리자 그의 상주문에 불경한 문자가 있으면 이유로 처형했고요. 그 다음에 왕경기의 서령 수필에도 강희제를 비방하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사형에 처했다. 특히 내각대학사이며 예부신랑인 사사정이 강서지방에 파견되어 출제한 과거의 시험 제목을 문제 삼아 그와 그의 아들 처형하여 사형을 처하고 그 일종을 기한해 보였다. 자, 요 내용이 이제 15분에 있는데 과거 시험 문제 가운데 시경에 유민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백성의 근본 바탕이 있어야 바라는 구조 있는데 요때 유자와 민자, 유자와 유자는 옹자의 머리 부분을 잘라낸 거고 이 지자는 정자의 머리 부분을 잘랐다. 웅종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하면서 그 웅종 황제의 머리를 자는 불경한 내용이다 해서 처형된 거죠. 좀 약간 이건 억지 같은 소리인데 이렇게 해서 죽여놓은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했던 게 뭐냐면 그중에 대놓고 뭐 청나라 비난한 것도 있겠지만 청나라의 신기를 거스리거나 아니면 본보기용으로 너희들 나한테 개기면 안 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사건을 만들어 갖고 터뜨린 것 같아. 좀 공안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옹조 7년에 강서지방의 육색남이 자치통과를 평론하여 봉건론 17편 썼는데 그 가운데 이제 불평한 말이 많다고 이유로 사형에 처했고요. 자, 옹조 10년에는 절강의 여유당이 저서를 금설 정하고 그의 죽은 시체를 호소했다. 자, 이는 여유당이 뛰어난 문인이면서도 마지막까지 벗을 하지 않고 중이 된 것을 불경하게 본 것이다. 이 중이 됐다는 건 이제 반발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서의 이제 왕서고는 자간을 펼쳐내요. 강의자전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정정했고 이에 대해 옹존지는 그 내용보다 오히려 법례라는 것은 책을 쓸 때 그 책 내용에 있고 아까 앞부분에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책 목자가 어떻고 책에 대한 그 설명 부분이 있어요. 이게 법례라고 하는데 자 법례 감의제의 이름을 감히 썼자 이거 대역이죠. 이름을 어떻게 써? 피의제에 걸리잖아. 정통주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시 임금의 황제의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죠. 이름을 회피하는 제도 있는데 감히 이제 강희제의 이름을 썼다. 그래서 대역죄다 해서 왕성호를 사형에 처했고요. 그리고 강세 순무, 포정사, 안찰사 등 지방간의 이 사실을 잘 파악하지 않고 밀고만 믿고 상주한 것은 직무태고다 하면서 이들 모두 또 처벌했고요. 자, 특히 옹정제는 한인의 의식 속에 깊게 내재되어 있는 하이사상 탄압하면서 청조 지배의 어떤 정통성을 사상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즉 종래에 한인들이 주장하는 하이사상을 이론적으로 박막하여 대의강미록을 편찬했다. 자, 이 대의강미록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교과서에 자주 언급돼 있죠. 예, 교과서로서 자주 언급됐고 제가 모의고사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 대의강력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 자, 대의강력 내용인데 인한과 포악한 것은 하위의 구분의 기준이지 태어난 곳이 하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순임금이 동의 사람이고 무당이 서용의 사람이지만 그 성덕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가 하와 이라는 개념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화적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와 이가 구별될 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뭐냐면 한족을 태어나서 한족이 태어났다고 하고 내가 뭐 만주족이 태어났다고 해서 이가 되는 게 아니라 만주족이라도 문화적인 어떤 역량이 있거나 도덕군 문화적 역량이나 도덕적인 역량이 있거나 이런 등등 그 다음에 하가 중류에 태어났으면 이게 이제 뭐냐면 하가 될 수 있고 한족이라도 얘네들이 뭐냐면 그 도덕관도 없고 문화적 역량도 없으면 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혈통을 가지고 만주족 피냐 그다음에 한족의 피를 가지고 오랑캐 한족 이렇게 하와 이로 구분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도덕적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구분했다. 하와 이를 구분해야 된다. 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중국이 중화인 것은 그 한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문화지대이기 때문에 이는 높은 문화지대의 통치자는 결코 한족만이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족이 아니더라도 덕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민족이면 북방민족도 중화의 담당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하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세웠다. 그래서 하위의 중요한 혈통이 아니라 역량, 문화적 역량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를 했던 거고요. 이런 사고 방식이 참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거기 보면 이제 시작자들 중에서도 하와 이의 구분을 때 그 조선중화주의 입각해서 저쪽 청나라는 그 뭐냐면 문화적 영향이 없다. 그 아니 그게 북한론이죠. 제가 잘 착각했어. 그래서 북한론에서는 청나라와 이제 청나라가 문화적인 어떤 그 활동적으로 만주주의까지만 문화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록 그 조선의 땅에 태어났더라도 우리도 문화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화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 있죠. 조선중화주의, 뭐 북한론 이런 개념에 이런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자, 이데아의 종래 하위 사상을 한족만의 사상으로 강조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문자 오개를 가지고 철저히 탄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다. 자, 이에 따라 청대 금선은 538종 13,800건에 이뤘고 이를 도서의 대부분은 중화사상을 바탕한 내용이었다. 청조의 이와 같은 사상적인 강압책은 자연의 학문 발전을 위축시켰고 그 대신에 자꾸만을 주로 해석하는 고중화의 발달을 가져온 계기였다. 그래서 앞에 이제 명말청조의 경세 실용사상이 있다고 했죠. 경세 실용사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경세 치용적인 측면과 실사구실적인 어떤
칙령인데 이 실사고시라는 칙령만 계승된 거야. 예. 이 고중압. 경세적 승려는 많이 사라졌죠. 왜? 말 잘못했다가는 문자에 오고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런 방식만 이제 발전돼서 고중화됐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명나라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대내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경세적인 어떤 성향이 다시 되살아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상주 공양학이죠. 자,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한편 이러한 강화 정책과 달리 한인에 회유하면서 청주의 통치를 적극 활용해서 해유책을 펴냈는데, 중국의 정통 문화를 존중하고 한인 학자를 동원해 사고 전설을 편찬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의 요지에 만주인과 한인을 같이 임명하여 한인 적국 등용하고 있는 바 이한 제한 정치고 청주의 지배체를 완비하였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좀 아까 이제 보충 설명할 것은 사고전서예요. 사고전서. 사고전서는 그 당시 이제 청나라가 편찬한 책 중에서도 좀 제일 유명하죠. 사고라는 건 뭐냐면 경사자짐을 말해요. 경은 유학이고, 그다음에 사는 역사, 그다음에 자는 사상을 얘기하죠. 집은 문학이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편찬했어요. 사고전서도.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모든 서적들을 이렇게 이제 4개 종류로 성격에 따라서 분류해서 새로 이제 필사한 책이죠. 그래서 총 79,582권으로 구성됐다고 되는데, 자, 이게 되게 유명한 편찬 사업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를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76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잠깐 뭘 두냐면 한의중 내용 한번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 한의중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60페이지 펴보세요. 260페이지. 자, 260페이지 이제 마지막 단락을 좀 볼게요. 자, 청해 중국 지배 정책을 보면 우선 청해 지배를 가능케 했던 무력으로 정규군할 수 있는 팔기 제도와 뒤에 제가 이제 동계에서 설명하겠지만 한일 조직된 소규모 한총 방역 녹용이 있었다. 그리고 청조는 소수의 만주족을 다수의 한인들을 지배할 만큼 한인들의 변발을 강요했고 이 문자 의혹을 자주 익혀서 하위 사상을 언급하였고 주소환 등을 통해서 반항적인 신사, 지식인들을 탄압하는 강한 정책을 썼다. 그리고 소수민족의 만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주족과 한인들을 분리시켰죠. 동안을 방지하려고 결혼도 금지시켰고 만주호 사용, 팔기에 대한 토지 급여, 만주 지역에 대한 봉쇄 정책 등을 정책에 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만주인들과 한족대 분리 거주는 그게 좀 종전의 이제 어떤 이중 지배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실제로 만주족들이 소수만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전체 인구에서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만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전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주로 북경이나 주요 도시들만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나면 아예 이제 청나라 말기 때 만주조차도 잊어먹죠. 다 한족화돼요. 예. 지금 거의 뭐 만주를 제대로 아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한편으로 해유책으로 병행을 한인을 농촌에 안전시키고 조세와 부역을 경감시키면서 영대와 교육제도 가고제를 답습했고 대규모 편찬 사업을 벌였다. 정치제도는 명조의 것을 거의 답습했지만 청조 특유의 것을 군기처와 이번호를 두어서 주요 간직의 만주와 한인을 또 2명을 임명을 했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읽어볼게요. 이번호는 변경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변경지방에 대한 청해 통치를 위해서 설치한 간청으로 주로 몽골족의 통치에 대한 업무를 맡아봤고, 그 밖에 이제 서장, 신강 지역에 대한 업무도 일부 맡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편 강의에서 이제 권룡까지 그 청이 대학장 정책도에 강대한 영향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한 기관이기도 했다. 강의제가 국내 안정에 힘쓰고 있는 동안
러시아가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흑령강 유역에 침범해 청주의 옛 몽골지인 만주를 엿보았다. 강희제는 러시아의 군사적 거점 중의 하나인 것을 공략하여 승리 거둔 후 1689년에 러시아 네르치스크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국경을 확정지었다. 자, 아르곤강과 고르비샤강을 러시아의 경계에 삼고 외흥항령에서 오우츠크해의 이남을 청주의 영역을 삼았다. 명청 교체기에는 망남, 막부, 막석 세 개의 부대로 나눠졌던 몽골족들은 청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망낭만이 청에 복속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청의 지배받고 있었다. 이 중에 오일라트 또는 중가도라고 불렸던 부족들, 오일라트가 이제 중가도 이름을 불렸어요. 자, 불렸던 부족의 추장들이 3번에 난 틈을 타서 몽골의 각 부족을 공략해서 청장 지역에 들어가 청주의 사복병광에 준하게 됐다. 청은 이들에게 밀려 내려온 각 부족을 받아들여 막북의 목골을 기속시키고 강해진 중가도 부를 톡을 나섰다. 그리고 걸룡제가 이리 지역을 공격해 몽골의 변경 지역을 복속시키면서 강희, 옹정, 걸룡 3대에 거쳐서 몽골 지방의 정복을 결실을 맺었다. 자, 여기 이리 지역 있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걸룡제가 완전히 중가도 부족들을 토벌했던 지역의 거점인데, 이 중가도 거점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위치 좀 파악을 해주세요. 이게 지도가 이거 관련되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지도죠. 강해제가 이제 중가도족을 완전 토벌하고 나서 요 이리 지역을 중심으로 갖고 이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주방 대신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두고 통치했던 거고요. 이리 장군인가? 뭐 이렇게 통치했던 거고. 요게를 중심해 갖고 이제 나중에 요쪽 지역까지는 원래 신강 지역까지 있는데 요쪽에 이리에서 많은 부분 땅들이 이렇게 해갖고 요 부분 땅들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러시아로 넘어가.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땅들 뺏겼죠. 요 정도인가? 하여튼 여기 이리는 살려놨지만 요 주변의 땅들은 다 러시아로 넘어가요. 이게 나중에 이리 조약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리 지역을 이제 공격해서 몽골 병방 지역을 복속시키면서 강희, 옹정, 걸령 3대에 거쳐서 몽골 정복을 결심해졌다. 자, 이어 동토스케 지역도 병합배 청상남과 청상 북로 지역을 지배해 두고 뒤에 이어서 신강성을 두게 되죠. 신강성, 새로운 영역의 땅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 지역에 이제 위구르족들을 대거 이주시켜요. 이 지역에. 자, 그리고 밑에는 개토기도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강해제 때 청에 복속된 옹정, 권력 연간에 거쳐 반란을 일으켰다. 평전에 티베트 대수도 이 지역의 주둔한 청조 관리의 권력 강화에 내정과 외교, 재정, 군사, 재정 관리 운영 등 중요한 권한을 장악했다. 근데 이때 이제 티베트에 이제 달라이라마가 파체라마 두 명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견제를 시키죠. 주로 판체라마를 많이 중용을 해요. 이 사람들이. 티베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티베트가 남아교를 믿고 있잖아요. 남아교의 본산지죠. 그리고 이 티베트의 영향을 받았고 남아교를 몽골족이 많이 믿어.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판체라마를 이렇게 잘 견제하는 것도 뭐냐면 티베트를 또 통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영향을 받은 남아교 영향은 몽골족들을 통제하는 뭐냐면 수단으로 또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한편 중국의 서남방에 살고 있던 모족 같은 소수민족은 언어와 풍습이 달라 그 민족의 추장들에게 중국 강명을 주고 다스리게 한 토사와 토관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폐지했다. 대신에 중앙에서 직접 확인된 정식 관리인 유관을 또 바뀌어 개토기후 정책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개토기후 정책을 실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점차 중국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들어갔다. 자, 권룡제는 10번에 거쳐서 병방의 원적을 모두 성공하며
자칭해서 십전의 공을 세웠다 해갖고 자 십전노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권령제 10회의 원정은 문자 그대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명분이 불명확한 원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권령제 때 청해 최대 판도를 자랑하게 되었고 그 영역은 오늘날 중국 전체와 러시아형 연해 중의 몽골 인민공화국을 포함했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 영토의 원형을 만들었던 삶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편정됐던 그 땅들 있죠. 예. 이만큼 이제 먹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좀 쉬었다가 청주에 대한 한인 신사층의 대응 과정을 좀 볼게요. 예.